그 억만장자 아기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청소부가 모유를 주어 아기는 살아났다. 마드리드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의 아기는 닷새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그날 밤 내 품에서 죽으리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이것은 김민지 씨가 법정에서 말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문장이었다. 그러나 10월 15일 새벽, 평창동 최고급 주택가의 최 회장님, 저택 대리석 바닥을 청소하던 중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었다. 민지 씨는 24세였고 유럽 잡지에서나 나올 법한 정원과 평생 벌었을 돈보다 더 비싼 분수가 있는 3층짜리 웅장한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한 지 겨우 3개월째였다. 그녀는 전라도 외딴 마을 출신이었고 가난은 그녀에게 모든 원화와 모든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쳤다. 6주 전 그녀는 딸을 낳았다. 태어난 지 4시간 만에 하느님이 데려가기로 결정한 아름다운 아기였다.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은 선천성 심장 기형이라고 했다. 민지 씨는 아직도 그 텅 빈 팔의 무게, 울음소리 대신 찾아온 침묵, 먹일 이가 없이 계속 생산되는 모유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장례 비용, 관악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 월세, 그리고 고향에 있는 아픈 어머니에게 보내는 생활비 때문에 그녀는 절실하게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녀는 새 상속인의 호화로운 아기 침대를 볼 때마다 고통스러웠지만 최 회장님 댁에서 일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최준혁은 2천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미래투자그룹의 소유주였다. 그의 얼굴은 경제신문과 조선일보 표지에 자주 등장했다. 42세의 그는 품격 있는 흰머리가 섞인 짙은 머리카락, 강한 턱선, 그리고 마주치는 누구라도 위압하는 회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아내 한유진은 민지 씨와는 정반대였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오직 물려받은 돈에서만 나오는 우월감을 풍겼다. 그녀는 부산의 유서 깊은 재벌가 출신으로 평생 단 하루도 일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자선 행사, 고급 스파,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겨우 2주 전에 첫 아들 최서준을 얻었다. 이 완벽한 가족의 기쁨이 되어야 할 아기는 최악의 악몽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지 씨는 2층 복도를 청소기로 밀고 있다가 비명 소리를 들었다. 시간은 새벽 2시였다. 소리는 안방에서 들려왔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준혁 씨. 못하겠어. 이 애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유진 씨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했고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다. 진정해, 제발. 의사들이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했잖아. 준혁 씨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패배감이 느껴졌다. 닷새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 몇 가지 분유를 시도했지? 20가지? 모두 거부해.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나에게 진정하라고 해요. 민지 씨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아기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소아과 의사, 전문 영양사, 심지어 서울대병원에서 온 소아 위장병 전문의까지 끊임없이 드나드는 것을 보았다. 박 이사님이 이번 주말 마르벨라에 초대했는데 내가 못 간다는 거 알아요? 이 애가 먹으려 하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취소해야 한다는 걸 아냐고요. 유진 씨는 흐느꼈지만 그녀의 울음소리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걱정하는 엄마의 소리가 아니라 짜증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의 소리였다. 유진, 우리 아들이야. 당신 아들이기도 해. 나는 아직 임신하고 싶지 않았어. 당신이 주장했잖아. 두바이 투자자들과 계약을 마무리하려면 회사에 상속인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이건 당신 아이디어였어. 민지 씨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어떻게 엄마가 자기 아기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작은 은혜를 다시 품에 안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모든 것을 주었을 것이다. 갑자기 약하고 아주 약한 울음소리. 아기였다. 또 시작이야. 더는 못 참아. 나는 손님 방에서 잘 거예요. 당신이 뭔가 해봐요. 유진 씨는 민지 씨 옆을 쳐다보지도 않고 디자이너 슬리퍼와 아이보리 실크 가운을 입은 채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민지 씨는 몇 분을 기다렸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약해지고 절박해졌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찢는 소리였다. 그녀는 그 울음소리를 알았다. 배가 고픈 아기, 먹여야 하는 아기, 엄마가 필요한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하지만 그의 엄마는 잠을 자러 갔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안방문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최 사장님, 실례지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준혁 씨가 문을 열었다. 그의 눈은 붉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그는 아기를 어설프게 흔들며 가슴에 안고 있었다. 서준이는 너무 작고 너무 연약했다. 그의 피부는 걱정스러울 정도로 창백해져 있었다. 민지 씨,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의사들이 곧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명 하나로 수백억 원을 움직일 수 있는 이 강력한 남자는 자기 아들을 구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무너지고 있었다. 제가 뭘 좀 시도해봐도 될까요, 사장님? 민지 씨는 본능적으로 팔을 내밀었다. 준혁 씨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절망감이 더 컸다. 그는 아기를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민지 씨가 서준이를 품에 안자마자 그녀는 은혜를 잃은 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교감. 아기는 잠시 울음을 멈추고 작은 어두운 눈을 뜨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마치 그녀를 알아보는 것처럼, 그녀가 자신의 고통, 굶주림, 필요를 이해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최 사장님, 저는 6주 전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애는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죽었어요. 민지 씨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제 몸은 아직 모유를 생산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의사들이 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제가 이 아이에게 모유를 먹여볼 수 있을까요? 오늘 밤만이라도 뱃속에 뭔가 채워 넣을 수 있도록요. 준혁 씨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민지 씨를 쳐다보고 아기를 쳐다보고 다시 민지 씨를 쳐다봤다. 프로토콜, 사회계층, 아내가 뭐라고 할지, 서울 사교계가 뭐라고 생각할지 등 수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그는 아들을 보았다. 닷새 동안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시간당 약해지고 있는 아기, 한국 최고의 소아과 의사들도 구할 수 없었던 아기. 부탁드립니다. 준혁 씨가 속삭였다.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민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기를 품에 안고 방 안의 소파로 걸어갔다. 그녀는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파란색 유니폼 블라우스를 정리했다. 작은 서준이를 가슴에 가까이 댔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기적이었다. 아기는 즉시 젖을 물었다. 그의 약해진 작은 몸에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힘으로 그는 젖을 빨기 시작했다. 먹기 시작했고 살기 시작했다. 준혁 씨는 의자에 몸을 던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울었다. 안도감, 감사함,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감정으로 울었다. 민지 씨는 모유를 먹이는 동안 아기를 바라보며 가슴에 끔찍한 공허함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는 은혜가 아니었고 결코 딸을 대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생명을 주고 싶어하는 만큼 그녀를 필요로 하는 이 아이를 안고 그녀는 어쩌면, 단지 어쩌면 둘 다 서로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서준이는 20분 동안 먹었다. 마침내 젖을 떼었을 때 그의 입술은 모유로 젖어 있었고 작은 얼굴에는 절대적인 평화의 표정이 있었다. 그는 민지 씨의 품에서 깊고 조용히 숨을 쉬며 잠들었다. 닷새 만에 처음으로 그 억만장자 아기는 만족했다. 하지만 준혁 씨도 민지 씨도 이 필사적인 사랑의 행동이 비밀을 파괴하고 거짓말을 드러내고 결코 교차해서는 안 되는 두 세계를 대면하게 할 폭풍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한유진은 단순한 가정부가 자기 아들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준혁 씨가 아직 몰랐던 것, 유진 씨가 임신 기간 내내 질투심 많게 숨겨온 무언가. 작은 서준이는 그의 피 속에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것은 왜 그가 민지 씨의 젖을 제외한 모든 음식을 거부했는지 설명해줄 비밀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였다. 새벽빛이 평창동 저택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을 때 유진 씨는 손님 방에서 잠에서 깼다. 아침 7시였고 거의 일주일 만에 서준이의 끊임없는 울음소리, 의사들의 전화, 무능한 엄마로 관찰되고 판단되고 지적당하는 질식할 듯한 압박감 없이 6시간 연속으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 38세였지만 청담동의 에스테틱 클리닉에서 매달 받는 얼굴 관리 덕분에 더 젊어 보였다. 그녀의 금발머리는 완벽하게 펴져 있었고 전략적인 보톡스 덕분에 피부에는 주름 하나 없었다. 그녀는 개인 트레이너와 매일 3시간씩 운동하여 출산 전 몸매를 기록적인 시간 안에 되찾았다. 임신은 악몽이었다. 입덧이나 식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몸, 이미지, 사교 생활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준혁 씨는 상속인을 갖자고 너무나 주장했다. 두바이 투자자들은 가정의 안정성을 보고 싶어 한다고 그는 말했다. 사업의 연속성을 보여줘야 해. 유진 씨에게 서준이는 아들이라기보다는 사업적 요구사항에 가까웠다.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캐시미어 가운을 입고 맨발로 안방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준혁 씨가 지쳐있고 아기가 여느 때처럼 울고 있으며
늘 같은 혼란이 있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준혁 씨는 창가 옆 안락 의자에서 다리에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고 300만 원짜리 참나무 흔들의자에는 가정부 민지 씨가 서준이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 아기는 뺨이 발그레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보조 탁자 위에는 어떤 의사가 남긴 심장 박동 모니터가 있었는데 완전히 정상적인 생체 신호를 보여주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유진 씨의 목소리는 방 안의 침묵을 찢는 채찍 소리 같았다. 준혁 씨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민지 씨는 놀라서 눈을 뜨고 본능적으로 아기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에게 더욱 꼭 안았다. 유진, 내가 설명할게. 준혁 씨는 급히 일어섰다. 설명? 왜 이 여자가 우리 방에 있고 왜 내 아이를 안고 있는 거죠? 유진 씨는 주먹을 꽉 쥐고 전진했고 평소 통제되던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기가 죽어가고 있었어. 서준이는 닷새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 어떤 분유도 소용이 없었어. 민지 씨. 그녀가 도움을 제안했어. 도움? 어떤 종류의 도움을요? 유진 씨는 완전히 경멸하는 눈빛으로 민지 씨를 쳐다봤다. 그녀는 그때서야 유니폼 블라우스가 약간 열려있는 것과 천에 묻은 모유 자국을 알아차리고 이해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당신이 이 가정부가 우리 아이에게 젖을 먹이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당신 완전히 미쳤어요. 그녀는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어. 이해가 안 돼? 의사들은 뭘 해야 할지 몰랐어. 이 박사님은 곧 먹지 않으면 정맥 주사로 영양을 공급해야 하고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했어. 그럼 병원에 데려갔어야지. 하지만 이건 아니죠.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지 알아요? 우리 집안, 투자자들, 우리 친구들, 스캔들이 될 거예요. 민지 씨는 서준이를 여전히 품에 안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가 느끼는 것보다 더 단호하게 들렸다. 사모님, 저는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기가 배고팠어요. 저는 최근에 딸을 잃었고 제 몸은 아직 모유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사모님을 기분 상하게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저 아이가 살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유진 씨는 오직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만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경멸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의 딸, 참 편리하네요. 그리고 당신이 어떤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누가 보장하죠? 시스템에 마약이 있거나 술은요. 우리는 당신의 삶, 당신의 사람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유진, 그만해. 준혁 씨는 두 여자 사이에 끼어들었다. 민지 씨는 우리가 고용했을 때 모든 건강검진을 통과했어. 그녀는 완전히 건강하고 그녀 덕분에 우리 아들은 거의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고 잘 먹었어. 마치 아버지의 말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서준이는 민지 씨의 품에서 기지개를 켜고 만족스러운 작은 소리를 내며 잠에서 깨지 않았다. 그는 전날 밤에 창백하고 약해진 아기와 완전히 달라 보였다. 뺨에 혈색이 돌고 있었고 깊게 숨을 쉬었으며 몇 시간 만에 살이 조금 붙은 것 같았다. 유진 씨는 이를 악물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준혁 씨의 말이 맞았다. 아기는 훨씬 더 좋아 보였다. 좋아요. 그녀는 마침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건 지금 끝내야 해요. 나는 왕실 가족의 소아과 의사인 이 박사님께 전화할 거예요. 누구라도 효과가 있는 분유를 찾을 수 있다면 그분일 거예요. 우리는 가정부의 대안적인 서비스가 필요 없어요. 엄마! 문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혁 씨의 첫 결혼에서 낳은 7살짜리 딸 지수였다. 아버지와 똑같은 호기심, 많은 눈과 검은 머리를 가진 마른 소녀였다. 왜 소리 질러요? 서준이 깨겠어요. 내 방으로 돌아가 지수야. 유진 씨가 매섭게 명령했다. 그녀는 준혁 씨의 딸, 자신이 첫 번째 아내, 첫 번째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이 아이와는 결코 연결되지 못했다. 하지만 내 동생 보고 싶어요. 아빠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준혁 씨는 딸에게 걸어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공주님. 훨씬 좋아졌어. 민지 씨가 도와줬단다. 지수는 7살짜리 소녀가 봐야 할 것보다 더 많이 보는 듯한 깊은 눈으로 민지 씨를 쳐다봤다. 이모가 내 동생을 고쳐줬어요? 민지 씨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밥을 먹여줬을 뿐이야, 아가. 엄마들이 하는 것처럼요? 지수가 순진하게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유진 씨를 쳐다봤다. 엄마는 왜 밥 안 먹여줬어요? 뒤따른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다. 유진 씨는 몸이 뻣뻣해졌고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붉어졌다. 준혁 씨는 불편하게 헛기침을 했다. 민지 씨는 시선을 내렸다.
아기를 먹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단다, 지수야. 준혁 씨가 마침내 말했다. 가끔은 특수 분유로 젖병을 사용하기도 해. 유진 씨는 모유 수유를 방해하는 의학적 합병증이 있었단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유진 씨는 처음부터 모유 수유를 거부했었다. 가슴 모양을 망친다고 그녀는 말했었다. 그리고 원시적이야. 그래서 현대적인 분유가 있는 거잖아. 하지만 현대적인 분유는 서준이에게 효과가 없었다. 그 순간 아기가 잠에서 깨어 눈을 뜨고 어리둥절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민지 씨에게 닿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는 웃었다.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진짜 미소였고 작은 손을 그녀의 얼굴 쪽으로 뻗었다. 또 배고파요. 민지 씨가 속삭였다. 그녀는 그 신호들을 알았다. 입을 오물거리는 움직임, 작은 소리, 머리로 찾는 방식, 히터에 있는 젖병을 줘요. 유진 씨가 거칠게 명령했다. 어젯밤에 먹었으면 이제는 일반 젖병으로도 먹을 거예요. 준혁 씨는 시장에서 가장 비싼 스위스 수입 분유로 젖병을 준비했다. 그는 서준이에게 그것을 제공했다. 아기는 즉시 거부하고 고개를 돌리며 좌절감에 울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른 브랜드, 다른 온도, 다른 자세로 시도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다. 서준이는 점점 더 크게 울었고 작은 몸을 활처럼 휘며 노력으로 붉게 변했다. 그것은 지난 닷새 동안의 바로 그 절망적인 울음소리였다. 제발. 준혁 씨가 눈에 애원하며 민지 씨를 바라보았다. 한 번만 더. 이 박사님이 오실 때까지만이라도. 유진 씨가 항의하려 했지만 지수가 그녀보다 빨랐다. 내버려둬요, 유진 엄마. 동생 배고파요. 다시 아플 거예요. 소녀의 목소리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숙함이 있었다. 유진 씨는 짜증스럽게 그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지 씨는 다시 흔들의자에 앉았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아기를 가슴에 가까이 댔다. 서준이는 즉시 진정하고 먹기 시작했다. 그의 작은 주먹은 이완되었고 그의 호흡은 깊고 규칙적으로 변했다. 준혁 씨는 안도하며 한숨을 쉬었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유진 씨는 문을 쾅 닫고 방을 나갔다. 그들 중 누구도 몰랐지만 바로 그 순간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해온 60세의 배숙자 여사 집사가 복도에서 모든 것을 들었고 배 여사에게는 한겨레 신문에 일하는 조카가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서울의 절반은 최 회장님 저택의 스캔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있었다. 서준이가 민지 씨의 품에서 평화롭게 먹고 있는 동안 도시 반대편의 개인 클리닉에서는 박형우 박사가 며칠 전 아기에게서 채취한 혈액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컴퓨터 화면의 데이터를 읽는 동안 떨렸다. 서준이의 혈액형은 그의 부모의 혈액형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했다. 둘 중 한 명이 실제로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리고 박 박사는 최서준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방금 발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몇 달 동안 저장해 두었던 번호를 눌렀다. 그는 그 번호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대답하자 그가 말했다. 권태호 사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최 회장님, 저택에 있는 사장님 아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10월의 태양이 창문으로 들어와 서준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비추는 동안 아무도 진실이 곧 폭발하여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권태호는 서울의 가장 오래된 식당 중 하나인 보틴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박 박사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최 회장님의 미래투자그룹의 주요 경쟁사인 대산캐피탈의 대주주였다. 45세의 그는 갈색 머리, 운동선수 같은 체격, 그리고 한유진을 포함하여 서울 상류층의 수많은 기혼 여성들을 정복했던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완전히 확신합니까? 권태호는 조용히 물으며 식당의 개인 화장실로 자리를 옮겼다. 분석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권 사장님. 아기의 RHAB형 혈액형은 사장님의 유전자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최준혁 회장님은 RHO형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권태호는 대리석 벽에 기대어 정보를 처리했다. 10개월 전 그는 유진 씨와 폭풍 같은 로맨스를 가졌었다. 그들은 신라 호텔에서 열린 자선 갈라에서 만났다. 그녀는 완벽하고 예측 가능한 결혼 생활에 지루해했고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사업, 라이벌의 아내를 정복한다는 생각에 매료되었다. 위험한 게임으로 시작된 것이 청담동의 은밀한 아파트에서 주간 만남으로 바뀌었다. 유진 씨는 그에게 피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분명히 그녀는 거짓말을 했거나 부주의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권태호가 물었다. 지금은 저뿐입니다. 하지만 병원의 전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혈액 불일치가 있을 때의 프로토콜입니다. 결국 누군가가 보게 될 겁니다. 얼마를 원해요? 전화 반대편에 침묵이 흘렀다. 그런 다음 박 박사는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언급했다. 그의 침묵과 의료 기록 조작에 대한 대가였다. 좋아요. 권태호가 말했다. 오늘 오후에 돈을 이체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요, 박 박사. 이 일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새어나간다면 당신은 의사 면허를 잃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인맥이 내게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권 사장님. 권태호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았다. 그에게 아들이 생겼다. 상속인이었다. 최 회장님의 성을 가진 아기가 그의 아들이었다. 그 아이러니는 기쁘면서도 무서웠다. 한편 평창동 저택에서 민지 씨는 일시적으로 서준이의 보육실과 같은 층에 있는 직원방으로 옮겨졌다. 준혁 씨가 주장했다. 아기가 그녀의 모유만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24시간 내내 가까이 있어야 했다. 유진 씨는 이 제안에 격분했다. 이 여자가 우리 층 가족방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건가요? 일시적이야, 유진.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이 박사님이 내일 오실 거야. 그분이 이걸 해결할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유진 씨는 어떤 분유도 효과가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서준이에게는 민지 씨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된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밤 민지 씨가 하루에 5번째로 서준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때 준혁 씨가 2잔의 차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는 한 잔을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우리 할머니는 이게 모유 생산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민지 씨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최 사장님. 너무 친절하시네요. 준혁이라고 불러주세요, 제발. 내 아들을 위해 당신이 해준 모든 일 후에 우리는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는 그녀 맞은편 안락 의자에 앉았다. 민지 씨는 처음으로 그를 최고 경영자 수트 없이 강력한 사업가의 가면 없이 보았다. 그는 청바지와 단순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지쳐 보였고 취약해 보였고 인간적으로 보였다. 당신 딸 이름이 뭐였어요? 준혁 씨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지 씨는 목에 익숙한 덩어리를 느꼈다. 은혜요. 김은혜는 8월 28일 새벽 3시에 태어났어요. 몸무게는 2.9kg이었어요. 저처럼 검은 머리였고 눈은 제가 눈 색깔이 뭔지 제대로 보기도 전에 감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민지 씨.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없어요. 마치 제 일부가 아이와 함께 죽은 것 같아요. 의사들은 심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9개월 동안 제 안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심장 박동을 들었어요. 저는 아이의 미래를 꿈꿨고 그리고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준혁 씨는 팔꿈치를 무릎에 대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아버지는 없나요? 아버지는 있지만 제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떠났어요. 예전에 제가 일했던 식당의 웨이터였어요. 그는 아버지가 될 준비가 안 되었다고, 너무 어리다고 했어요. 그는 26살이었어요. 민지 씨는 유머 없이 웃었다. 저는 24살이었고 무서웠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당신은 매우 용감해요. 저는 용감하지 않아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에요. 서울로 와서 남의 집에서 일하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처럼요. 저는 당신을 쳐다봐요. 준혁 씨가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의 회색 눈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위로해주는 강렬함으로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서준이는 먹는 것을 마치고 부드럽게 트림했다. 민지 씨는 웃으며 그를 품에 안고 흔들었다. 아기는 완전히 숭배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작은 손가락은 그녀의 파란색 블라우스를 꽉 붙잡았다. 이상해요. 민지 씨가 중얼거렸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마치 은혜가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서준이를 통해 딸이 조금이라도 계속 살고 있는 것처럼요. 준혁 씨는 침을 삼켰다. 그 장면에는 깊은 감동이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무 의무도 없이 자신의 아들에게 생명을 주는 관대함을 보이는 이 젊은 여자. 제가 급여를 더 드릴게요. 그가 갑자기 말했다. 현재 급여의 3배로, 그리고 개인 건강보험, 유급 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드릴게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준혁 씨. 저는 그저 돕고 싶을 뿐이에요. 알아요.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당신은, 그는 올바른 단어를 찾았다.
당신은 서준이의 삶에 필요한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다. 루루레몬 스포츠웨어 세트를 입은 유진 씨였다. 그 옷은 민지 씨의 한 달 급여보다 비쌌다. 그녀는 방금 개인 필라테스 수업에서 돌아왔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네요. 그녀는 비꼬듯이 말했다. 집주인과 가정부가 차를 마시고 있다니. 다음은 뭐죠? 준혁 씨? 함께 저녁 식사? 아마도 극장에 갈까요? 유진, 시작하지 마. 아니, 준혁, 당신이 시작하지 마. 이 여자가 우리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굴욕적인데 이제 당신은 그녀를 당신의 비밀 상담자로 만들어야 했나요? 민지 씨는 잠든 서준이를 어깨에 기댄 채 일어섰다. 사모님, 죄송해요. 문제를 일으킬 의도는 아니었어요. 아기를 침대에 눕힐게요. 하지만 유진 씨가 그녀의 길을 막았다. 있잖아요. 나 이거 지겨워요. 내 집, 내 층, 내 아이와 함께 있는 당신을 보는 것 지겨워요. 내일 이 박사님이 오시면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당신은 당신이 쓸모있는 일인 바닥 청소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유진, 충분해. 준혁 씨는 화가 나서 일어섰다. 민지 씨는 우리 아들이 살아있는 이유야. 약간의 감사함이라도 보여. 감사함? 왜요? 내가 했어야 할 일을 해줘서? 내가 엄마로서 실패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줘서 고맙다고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 말할 필요 없어요. 모두의 눈에서 보여요. 당신 눈, 당신 딸 지수 눈, 직원들 눈. 내 아이가 내 젖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나를 끔찍한 엄마라고 생각해요. 처음으로 민지 씨는 유진 씨의 눈에서 취약함과 비슷한 것을 보았다. 그것은 오만함이나 잔인함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고통, 수치심, 여성이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유일한 일에서 부적합하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상처가 있었다. 최 사모님, 민지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끔 아기들은 까다로워요. 제 사촌도 아들과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당신이 나쁜 엄마라는 뜻은 아니에요. 당신의 동정은 필요 없어요. 유진 씨가 내뱉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육아 조언은 확실히 필요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아기를 잃었죠. 저는 아직 내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같지 않아요. 그 말은 칼처럼 떨어졌다. 민지 씨는 물리적인 뺨을 맞은 것처럼 모든 음절을 느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혁 씨는 그 발언에 절대적인 잔인함에 얼어붙었다. 여기서 나가, 유진. 준혁 씨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이곳은 내 집이고 우리의 집이지만 나는 친절함만을 보여준 사람에게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야. 후회할 말을 하기 전에 나가. 유진 씨는 그들 둘을 순수한 증오심으로 쳐다봤다. 그러더니 그녀의 표정은 더 계산적이고 더 위험하게 바뀌었다. 좋아요, 갈게요. 하지만 이것만 알아두세요. 내일 이 박사님이 오시면 저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거예요. 혈액검사, 독성검사, 전과 기록. 이 여자가 내 아이 근처에 있을 거라면 나는 그녀의 과거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할 거예요. 이상한 점은 없어요. 민지 씨가 위험 있게 말했다. 원하는 대로 조사하세요. 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항상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찾으면 나는 당신을 이 집에서 쫓아낼 것이고 당신이 서울의 어떤 제대로 된 집에서도 다시는 일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할 거예요. 그녀는 너무 세게 문을 닫아 서준이가 깨서 울기 시작했다. 민지 씨가 그를 부드럽게 흔들어 진정시키는 동안 준혁 씨는 닫힌 문을 응시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수년 동안 허울 뿐이었지만 이제 그 균열은 심연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집사 배 여사가 이 모든 대화를 들었고 바로 그날 밤 그녀의 조카가 조선일보 디지털 포털에 기사를 게재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상류층 스캔들, 재벌 최준혁의 아내, 아들에게 모유 수유 거부, 가정부, 억만장자 상속인의 유모가 되다. 다음날 아침 준혁 씨의 전화는 끊임없이 울릴 것이었고 권태호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 뉴스를 읽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을 것이었다. 그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곧, 아주 곧 그는 자신의 것을 되찾을 것이었다. 스캔들은 한국 소셜미디어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아침 8시, 억만장자 아기 유모는 이미 트위터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었다. 엄마들의 포럼은 격렬하게 토론했다. 일부는 민지 씨를 현대의 영웅으로 옹호했다. 다른 일부는 그녀를 기회주의자, 재산 사냥꾼이라고 불렀고 심지어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비난했다. 준혁 씨는 그의 개인 비서인 김 비서가 아침 7시 30분에 전화했을 때 기사를 발견했다. 최 사장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서
준혁 씨는 제목을 읽었다. 억만장자 최준혁, 아내 모유 수유 거부 후 가정부가 아들에게 젖을 먹여. 기사에는 정원의 어딘가에서 망원 렌즈로 찍은 듯한 흐릿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민지 씨가 창가 옆 흔들의자에 서준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모유 수유 행위가 명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자세와 맥락은 명백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걸 얻었지? 준혁 씨가 소리쳤다. 온라인이 난리 났습니다, 사장님. 외신들도 이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CNN 한국어판, BBC 월드, 심지어 뉴욕타임즈에서도 성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준혁 씨는 대리석 계단을 2칸씩 뛰어내려왔다. 그는 고급 주방에서 유진 씨가 아이패드를 보면서 아침 녹즙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했다. 봤어요? 그녀는 인사도 없이 쏘아붙였다. 방금 알았어. 유진, 우리는 이걸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해. 성명 하나 잘못 내면이라뇨, 준혁 씨. 우리는 온 한국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친구들이 이미 메시지 20개를 보냈어요. 자선클럽 회장이 방금 지지한다고 전화했는데 그건 가십을 원한다는 우아한 표현이에요. 주방 문이 열렸다. 민지 씨가 방금 잠에서 깬 서준이를 안고 들어왔다. 준혁 씨와 유진 씨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녀는 멈췄다. 무슨 일 있나요? 유진 씨는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무슨 일이냐고요? 당신 유명해졌어요, 민지 씨. 온 한국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영심 많고 잔인한 엄마로부터 불쌍한 부잣집 아기를 구한 작은 가정부. 네? 민지 씨는 창백해졌다. 준혁 씨가 휴대폰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민지 씨는 기사를 읽고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저는 기자들과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를 믿어주셔야 해요, 최 사장님. 저는 절대. 알고 있어. 준혁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이 집안의 누군가가 말했어. 마치 흑마법에 의해 소환된 것처럼 배 여사가 토스트 쟁반을 들고 그 순간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조심스럽고 죄책감이 느껴졌다. 준혁 씨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배 여사님, 이것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60세의 여자는 시선을 내렸다. 저는 최 사장님께 직접 기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제 조카에게 뭔가 언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조선일보에서 일하죠. 준혁 씨가 말을 마쳤다. 배 여사님은 여기서 20년 동안 일했어요. 20년 동안 이 가족이 당신을 믿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갚습니까?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민지 씨가 아기를 어떻게 구했는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인정? 유진 씨가 소리쳤다. 당신은 우리를 서커스 구경거리로 만들면서 인정을 해줬어요. 당신이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알아요? 배 여사는 울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생각하지. 해고해요. 유진 씨가 차갑게 말했다. 짐을 챙겨서 정오 전에 이 집에서 나가세요. 유진, 잠깐만. 준혁 씨가 끼어들었다. 배 여사님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상관없어요. 그녀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당신이 결정해요. 준혁 씨는 이를 악물고 후회하는 표정으로 배 여사를 쳐다봤다. 미안해요, 배 여사님.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석 달치 퇴직금과 추천서를 드릴게요. 하지만 이 일 후에는 머물 수 없어요. 배 여사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을 나갔다. 그 순간 저택의 초인종이 울렸다. 왕실 가족의 소아과 의사인 이 박사였다. 완전히 흰 머리카락과 흠잡을 데 없는 명성을 가진 60세의 남자였다. 준혁 씨는 민지 씨가 서준이를 안고 기다리고 있는 거실로 그를 안내했다. 이 박사님, 이렇게 촉박하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이죠, 준혁 씨. 저는 이 꽤 특이한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는 판단 없이 전문적인 호기심으로 민지 씨를 쳐다봤다.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분이 당신이시군요. 네, 박사님. 제 이름은 김민지입니다. 박 박사는 서준이를 주의 깊게 검사했고 그의 생체 신호, 체중, 피부색, 반사를 확인했다. 20분 후 그는 청진기를 벗고 미소를 지었다. 이 아기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이전에는 체중이 줄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3일 동안 200딕이 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생체 신호는 완벽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분유를 거부하는 거죠? 유진 씨가 물었다. 매우 특정한 선호도를 보이는 아기의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특정 맛, 질감 또는 심지어 온도를 거부합니다. 드문 경우지만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민지 씨를 쳐다봤다.
이 아기는 분명히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는 분유가 있어야 합니다. 유진 씨가 주장했다.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전문 분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는 준혁 씨와 유진 씨에게로 몸을 돌렸다. 아기가 모유로 잘 자라고 있다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최고의 영양 옵션입니다. 아무리 발전된 분유라도 인간 모유의 항체와 영양소를 완전히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기한으로 계속될 수는 없어요. 유진 씨가 항의했다. 그것은 부적절합니다.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요? 이 박사는 엄하게 그녀를 쳐다봤다. 최 사모님, 저는 40년의 의료 경력 동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아기와 모유를 나누는 관대한 여성은 가장 특이한 일과는 거리가 멀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그것은 제가 목격한 가장 아름답고 인간적인 일 중 하나입니다. 유진 씨는 입술을 꽉 다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 전문적인 권고는 이렇습니다. 현재의 조치를 최소한 2달 더 계속하십시오. 그때쯤이면 서준이는 고형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전환이 더 쉬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기가 익숙해지도록 하루에 한 번씩 젖병을 아주 천천히 도입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 박사가 떠난 후 유진 씨는 불타는 눈으로 준혁 씨에게 돌아섰다. 2달이요? 이것을 2달 더 계속하길 원한다고요? 그것이 서준이를 위한 최선이야. 그리고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명성에게 최선인 것은요? 우리의 명성은 회복될 거야. 우리 아들은 대체품이 없어. 유진 씨는 테이블에서 에르메스 가방을 들었다. 나 부산으로 갈 거예요. 며칠 동안 부모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온 서울이 나를 아기를 버린 엄마라고 말하는 동안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 그녀는 대화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던 민지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신은 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내 자리를 차지하며 여기 내 집에 머물게 될 거예요. 최 사모님, 저는 절대... 민지 씨가 말을 시작했다. 나에게 말하지 마요. 당신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유진 씨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흔들 정도로 세게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준혁 씨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서준이는 드라마를 알지 못한 채 민지 씨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미안해요. 준혁 씨가 속삭였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겪게 해서 미안해요. 이 모든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다른 직장을 구하러 가야 할지도 몰라요. 전문 유모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안 돼. 준혁 씨는 고개를 들었다. 가지 마요. 서준이가 당신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나도 당신이 여기에 필요해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방식에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은 민지 씨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들었다. 그것은 부적절했다. 그는 그녀의 고용주였고 결혼한 남자였으며 억만장자였다. 그녀는 전라도의 외딴 마을에서 온 단순한 가정부였다. 하지만 그 순간 잠든 아기를 사이에 두고 눈을 마주쳤을 때 둘 다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권태호가 바로 그 순간 강남 사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똑같은 기사를 읽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의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임 변호사, 서류를 준비해야겠어요. 서준이의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최준혁이 그의 완벽한 상속인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때입니다. 그리고 평창동 저택의 지하에서 배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꾸리고 있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민지 씨 방 문 밑으로 쪽지를 밀어 넣었다. 모든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진 사모님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왜 그녀가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설명해 줄 비밀입니다. 권태호 사장님에 대해 물어보세요. 1년 전 매주 수요일 오후에 신라호텔에서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세요. 민지 씨는 3시간 후에 그 쪽지를 발견할 것이었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서준이가 단순히 엄마에게 거부당한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었다. 그는 두 가족을 파괴하려는 배신에 살아있는 비밀이었다. 민지 씨는 서준이를 오후 낮잠을 재운 후 방으로 돌아왔을 때 배 여사의 쪽지를 발견했다. 접힌 종이는 문 옆 바닥에 있었다. 그녀가 급히 쓴 글을 읽는 동안 그녀의 손은 떨렸다. 권태호, 신라호텔, 수요일 오후. 권태호는 누구였을까? 그 이름은 그녀에게 희미하게 친숙했다. 직원들 사이의 복도 대화에서 들었던 것 같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구글에서 검색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경제지 표지에 실린 잘생긴 남자의 사진이었다. 권태호, 최준혁의 한성그룹을 위협하는 투자계의 상어. 그 기사는 6개월 전의 것이었고 대산캐피탈과 미래투자그룹 사이에 수백억 원짜리 계약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지 씨는 계속 검색했다. 그녀는 사교계 사진을 발견했다. 권태호는 자선 갈라에서, 고급 호텔 개장식에서, 그리고 그녀는 피가 얼어붙는 이미지를 보았다. 11개월 전 적십자 저녁 식사에서 권태호와 한유진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의 등 아래쪽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녀는 민지 씨가 준혁 씨에게서 결코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맙소사. 그녀가 속삭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준혁 씨의 딸 지수였다. 민지 씨, 들어가도 돼요? 내 동생 보고 싶어요. 물론이지 아가. 하지만 자고 있어. 지수는 들어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서준이가 쉬고 있는 아기 침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7세치고는 성숙한 아이였고 너무 많은 것을 이해하는 듯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엄마가 갔어요. 지수가 갑자기 말했다. 내 진짜 엄마는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암이요. 민지 씨는 그녀 옆에 앉았다. 정말 미안해 아가. 아빠는 오랫동안 매우 슬펐어. 그리고 2년 전에 유진 엄마를 만났어요. 그녀는 예쁘지만 우리 엄마처럼 애정이 넘치지 않아요. 절 안아주지도 않고 저랑 놀아주지도 않아요. 가끔 어른들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단다. 민지 씨는 유진 엄마가 서준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지수가 아이의 잔인한 정직함으로 물었다. 민지 씨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수가 계속했다. 몇 달 전에 유진 엄마가 전화통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가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누가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지수는 매우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민지 씨는 유진 엄마가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민지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거칠게 열렸다. 얼굴이 일그러진 준혁 씨였다. 민지 씨, 할 말이 있어요. 지수야, 내 방으로 가렴, 제발. 하지만 아빠. 지금 공주님. 지수는 발을 질질 끌며 나갔다. 준혁 씨는 문을 닫고 기대섰다. 마치 무너지지 않기 위해 물리적인 지지가 필요한 것처럼. 방금 법적 통보를 받았어. 권태호가 서준이에 대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민지 씨의 세상이 멈췄다. 뭐라고요? 그는 자신이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그가 유진 씨와 관계를 가졌고 서준이가 그의 아들이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준혁 씨는 문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바닥에 앉았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서준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면.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서준이, 저기서 자고 있는 저 아름다운 아기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생물학적으로 아니더라도. 민지 씨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본능적으로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준혁 씨, 숨 쉬세요. 진정해야 해요.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 아내가 내 최악의 적과 바람을 피웠고 내 아들이라고 믿었던 아이가 생물학적으로 당신 아들이 아니더라도 당신은 그의 아버지예요.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가 아팠을 때 당신이 그를 걱정했어요. 당신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준혁 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회색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고 당신 자신의 딸을 잃었는데 그렇게 현명하고 관대할 수 있죠? 고통이 저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줬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피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준혁 씨는 민지 씨의 손을 꽉 쥐었다. 유진 씨에게 전화했어. 즉시 서울로 돌아와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어. 그녀는 전화를 끊었어. 뭘 하실 거예요? 친자 확인을 할 거야. 나를 파괴하더라도 진실을 알아야 해. 그는 일어섰고 민지 씨가 일어나는 것을 도왔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어. 내가 무엇을 발견하든 서준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이 나는 권태호가 그를 데려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 아기는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그 순간 서준이가 울면서 잠에서 깼다. 민지 씨는 아기 침대에 다가가 그를 안아 올렸다. 아기는 그녀를 알아보자마자 즉시 진정했다. 준혁 씨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그 이미지에는 유진 씨와의 결혼 생활에서 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이 있었다. 민지 씨,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에게 완전히 정직하기를 원해. 물론이죠.
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나요? 왜 유진 씨의 경멸, 사람들의 시선, 스캔들을 견디면서 여기에 머물고 있나요? 당신을 존중해줄 다른 집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요. 민지 씨는 품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았다. 서준이는 절대적인 신뢰로 가득 찬 그 작은 어두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제가 서준이에게 젖을 먹일 때, 제가 아이를 볼 때 제 딸이 헛되이 죽지 않았다고 느껴져요. 그녀의 짧은 삶이 이 아기를 구하기 위해 저를 준비시키는 목적이 있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멈췄다. 저는 신경 써요. 아주 많이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에요. 서준이가 신경 쓰이나요? 아니면 준혁 씨는 질문을 공중에 남겨두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민지 씨는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최 사장님, 준혁이라고 불러. 제발, 준혁. 준혁 씨, 부적절해요. 당신은 제 고용주예요. 당신은 결혼했어요. 내 결혼 생활은 당신이 오기 훨씬 전에 끝났어. 단지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야. 유진 씨와 나는 서로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불편해지는 편리한 합의였지. 여전히 대화는 저택 초인종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준혁 씨는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었다. 공식적인 봉투를 든 택배 기사였다. 최준혁 사장님. 네, 법원 소환장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친자 확인을 위해 출석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준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택배 기사가 떠났다. 준혁 씨가 문서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다른 것을 발견했다. 사진 한 장. 유진 씨와 권태호가 신라 호텔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 열정적으로 키스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날짜는 1월 15일, 서준이의 출생 9개월 전이었다. 준혁 씨는 발밑에 바닥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벽에 기대었다. 민지 씨가 서준이를 안고 급히 계단을 내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문서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준혁 씨는 말없이 그녀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민지 씨는 그것을 보고 메스꺼움을 느꼈다. 너무 죄송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변호사와 이야기해야겠어. 상황이 아주 험악해질 거야, 민지 씨. 아주 험악해질 거야. 법적 싸움, 언론 스캔들, 조사가 있을 것이고 당신은 당신이 머무른다면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갇히게 될 거야. 가지 않을 거예요. 민지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준이가 저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두 분 모두요. 준혁 씨는 감사함, 고통, 그리고 둘 다 아직 이름 붙일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가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그럼 준비해요.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 그날 밤 서울이 잠든 동안 세 사람이 깨어 있었다. 준혁 씨는 서재에서 변호사들에게 둘러싸여 권태호에 대한 법적 방어를 준비했다. 유진 씨는 부산에 있는 부모님 저택에서 와인을 마시며 울고 있었고 자신의 거짓말이 곧 폭로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권태호는 압구정동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인터넷에서 찾은 서준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만지고 속삭였다. 곧 내 아들아, 곧 너는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몰랐던 무언가가 있었다. 박 박사, 권태호에게 침묵의 대가로 5천만 원을 팔았던 바로 그 사람이 혈액검사 분석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고 그 사본은 그가 권태호에게 말하지 않은 결정적인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분석 결과는 권태호가 서준이의 아버지임을 나타냈지만 아기 유전자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모계로 유전된 희귀한 혈액 이상, 서준이가 상업 분유를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상태였다. 그리고 바로 그 상태가 민지 씨가 은혜를 출산했을 때 병원에 보관된 그녀의 혈액 분석에도 존재했다. 이는 한국 인구의 0.01% 미만에게서 발생하는 상태였다. 서준이와 민지 씨에게서 같은 상태가 발견된 것은 그들 사이에 직접적인 가족관계가 없다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했다. 박 박사는 그 정보를 자신의 금고에 보관했다. 언젠가 그는 생각했다. 이 정보는 권태호가 그에게 지불한 5천만 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그날이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월요일은 너무 빨리 찾아왔다. 준혁 씨, 유진 씨, 권태호는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강남의 전문 임상 실험실에 출석했다. 긴장감은 칼로도 자를 수 있을 만큼 두꺼웠다. 민지 씨는 서준이와 지수와 함께 저택에 남아 있었다. 지수는 이번 주에 학교에 가지 않았다. 준혁 씨는 스캔들에 대해 들은 다른 아이들의 잔인할 수 있는 발언으로부터 그녀를 멀리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아빠? 지수가 큰 주방에서
민지 씨가 점심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물었다. 서준이가 내 진짜 동생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애를 데려갈까요? 민지 씨는 소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잘 들어 지수야. 내 아빠는 서준이를 온 마음으로 사랑해. 서류가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그 아기는 내 동생이고 내 아빠는 너희가 계속 함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거야. 그리고 민지 씨는요? 민지 씨도 우리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단순하고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너무나 많은 무게를 지니고 있어서 민지 씨는 눈이 따가움을 느꼈다.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하는 한 나는 여기에 있을 거야. 지수는 그녀를 세게 안았다. 우리는 이모가 정말 필요해요. 이모는 이 집을 집처럼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실험실에서는 상황이 훨씬 덜 감정적이었다. 유진 씨는 30분 늦게 도착했고 10월의 서울이 비교적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선글라스와 밍크 코트를 입고 있었다. 늦었군요. 그녀가 마침내 나타났을 때 준혁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부산에서 교통 체증이 끔찍했어요. 내가 요청한 대로 어젯밤에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권태호는 거의 숨기지 않는 만족감으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그는 500만 원 이상의 아르마니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가능한 사건을 이기는 것으로 알려진 임 변호사가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안녕하세요. 담당 의사인 박 박사라는 유전학자가 말했다. 혈액 채취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정은 간단하고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결과는 72시간 안에 나올 것입니다. 가속화할 수 없습니까? 권태호가 물었다. 필요한 만큼 지불하겠습니다. 과학적 과정은 서두를 수 없습니다, 권 사장님. 속도보다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한 명씩 혈액 샘플을 채취했다. 준혁 씨가 주먹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된 채 무표정한 얼굴로 첫 번째였다. 유진 씨가 다음이었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권태호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이었다. 아기에게서도 샘플이 필요합니다. 박 박사가 말했다. 꼭 필요합니까? 준혁 씨가 물었다. 갓난아기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는 바늘을 사용할 것입니다. 금방 끝날 것입니다. 준혁 씨는 민지 씨에게 전화했다. 서준이를 실험실로 데려와 줄 수 있나요? 혈액 샘플이 필요하대. 30분 후 민지 씨가 아기를 안고 도착했다. 실험실 대기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맴돌았다. 유진 씨는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그러나 권태호는 호기심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유명한 유모군요. 권태호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뉴스에서 당신에 대해 많이 읽었습니다. 권 사장님, 민지 씨가 정중하지만 차갑게 말했다. 아기가 건강해 보이네요. 잘 해냈습니다. 그는 서준이를 만지기 위해 손을 내밀었지만 민지 씨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만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태호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이 아기는 며칠 안에 법적으로 내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 아기는. 준혁 씨가 권태호와 민지 씨 사이에 서며 끼어들었다. 법적 문서가 달리 말할 때까지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와 그를 돌보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란다. 여전히 그렇게 영토의식이 강하군, 준혁. 당신 것이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두 남자는 순수한 증오심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임 변호사가 권태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개입해야 했다. 신사 여러분, 우리는 전문적인 장소에 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합시다. 박 박사가 그 순간 들어왔다. 민지 씨, 아기와 함께 들어와 주세요. 민지 씨는 채취실로 들어갔다. 박 박사는 놀랍도록 부드러웠고 발 뒤꿈치에서 작은 혈액 샘플을 채취하는 동안 서준이를 색깔 있는 장난감으로 달랬다. 아기는 잠깐 울었지만 민지 씨가 그를 가슴에 앉아 진정했다. 다 됐습니다. 박 박사가 말했다. 가셔도 됩니다. 목요일에 결과가 나오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민지 씨가 서준이를 안고 나가는 동안 그녀는 격앙된 목소리를 들었다. 준혁 씨와 유진 씨가 대기실 구석에서 논쟁하고 있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준혁 씨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렸다. 얼마나 오랫동안이었어? 우리 침대에서 몇 번이나? 우리 침대에서는 절대 아니었어. 유진 씨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항상 신라 호텔에서였어. 수요일마다. 나는 당신이 필라테스 수업에 있다고 생각했어. 나는 2년 동안 필라테스에 가지 않았어. 준혁. 당신이 알아차렸을 줄 알았는데. 왜? 왜 그랬어? 유진 씨는 마침내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붉게 부어 있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항상 일하거나 지수와 함께 있거나 당신의 죽은 아내를 생각했어. 나는 그저 액세서리였어. 당신의 사업 행사를 위한 트로피 아내였지. 사실이 아니야. 아니라고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내 안부를 물어본 것이 언제였어요?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 것이 언제였냐고요? 당신에게는 내가 사진에서 잘 보이고 완벽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만이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해결책은 내 경쟁자와 자고 그의 아이를 임신하는 것이었나? 나는 임신을 계획하지 않았어. 사고였어. 그리고 알았을 때 이미 너무 늦었어. 그녀는 멈췄다. 뭘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거야? 임신을 없애버리기에는. 준혁 씨는 공포에 질려 그녀를 쳐다봤다. 고려했나요? 물론 고려했지. 하지만 당신은 상속인 생각에 너무 흥분했었잖아. 모든 투자자들이 내 임신에 대해 물었고, 그리고 권태호는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했어. 아무도 알 필요가 없다고.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물론 알고 있었지. 그는 그의 아들이잖아. 그 말은 폭탄처럼 떨어졌다. 복도에서 의도치 않게 듣고 있던 민지 씨는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준이를 바라보았다. 너무나 순수하고 그의 단순한 존재가 야기한 혼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 권태호가 그때 그의 오만한 미소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나타났다. 유진, 여보, 우리의 모든 비밀을 아직 다 밝힐 필요는 없어. 협상할 것이 많이 남아있어. 협상? 준혁 씨는 권태호에게 전진했지만 그의 변호사가 그를 막았다. 최 사장님, 어떤 폭력 행위도 사장님의 법적 입장을 해칠 것입니다. 준혁 씨는 숨을 헐떡이며 자신을 통제하려고 노력했다. 결과가 네가 아버지임을 확인한다면 나는 너를 파괴할 거야, 권태호. 너와 내 회사를.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인맥, 모든 자원, 모든 원화를 사용할 거야. 해봐. 하지만 판사가 아이를 키우기에 누가 더 적합한지 평가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안정적이고 성공적이며 공개적인 스캔들이 없는 남자, 아니면 바람맞은 남편으로 모든 표지에 나오는 굴욕적인 남자. 권태호는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다. 게다가 나에게는 당신에게 없는 것이 있어. 뭐? 아이 엄마의 사랑. 내가 양육권을 얻으면 유진 씨는 나와 함께 올 거야.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될 거야. 당신은 혼자 남을 거야, 준혁. 항상 그랬듯이. 유진 씨는 권태호의 말을 반박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어떤 구두 인정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준혁 씨는 다른 말 없이 돌아섰다. 민지 씨는 서준이를 안고 재빨리 그를 따라갔다. 그녀는 주차장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준혁 씨는 벤치에 기대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흐느끼고 있었다. 그 강력한 남자, 그 사업 거물은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민지 씨는 다가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준이를 둘 사이에 둔 채 그의 옆에 서서 그녀의 조용한 존재를 제공했다. 몇 분 후 준혁 씨는 고개를 들었다. 다 들었죠. 네, 그럼 내가 아마도 질 것이라는 것도 알겠군요. 권태호 말이 맞아. 유진 씨가 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고 그들이 안정적인 커플이라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그럼 싸워야죠. 싸우지 않고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생물학적으로 내 아이도 아닌 아이를 위해 왜 싸워야 하죠? 민지 씨는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사랑은 DNA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준혁 씨. 밤샘, 걱정, 그리고 개인적인 비용에 상관없이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는 마음속에 있어요. 당신은 중요한 모든 면에서 그의 아버지예요. 준혁 씨는 그녀를 쳐다봤다. 정말로 그녀를 쳐다봤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사랑을 줄 방법을 찾는 젊은 여자를 보았다. 그는 힘과 친절함을 보았다. 그는 유진 씨가 결코 아니었던 모든 것을 보았다. 이 모든 지옥 속에서 당신이 나에게 일어난 유일한 좋은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민지 씨는 뺨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준혁 씨,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아요. 타이밍이 끔찍하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당신은 내 안에 무언가를, 이 집안의 무언가를, 모든 것을 변화시켰어요. 민지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준혁 씨의 전화가 울렸다. 그의 수석 변호사 김 변호사였다. 준혁 씨,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권태호가 방금 긴급 동의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서준이의 임시 양육권을 즉시 원합니다. 사장님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아기가 먹이를 위해 가정부에게 의존하는 동안 자신이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법원 심리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준혁 씨는 전화를 끊고 절망에 빠진 눈으로 민지 씨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내일 그를 데려가려고 할 거야. 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몰랐던 것은 박 박사가 바로 그 순간 그의 컴퓨터에서 서준이의 혈액 분석을 보고 있었고 서준이와 민지 씨 사이의 유전적 연결, 그 이상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는 전화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그의 침묵의 가격을 올릴 때였다. 이 정보는 5천만 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었다. 이 정보는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었고 관련된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꿀 참이었다. 서울가정법원 제12호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 구경꾼들, 변호사들이 사용 가능한 모든 구석을 채웠다. 채권 사건은 올해의 스캔들이 되었고 모두가 드라마를 맨 앞에서 목격하고 싶어 했다. 준혁 씨는 그의 최고의 브리온이 정장을 입고 들어왔지만 그의 회색 눈 아래의 다크서클은 그가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의 법무팀, 김 변호사와 가사 법률 전문 변호사 2명이 그를 둘러쌌다. 권태호는 몇 분 후에 그 성가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임 변호사와 유진 씨와 함께 도착했다. 그녀는 샤넬 크림색 수트 재킷을 입었고 머리는 완벽하게 빗었고 화장은 흠잡을 데 없었다. 그녀는 아들의 양육권 분쟁에 휘말린 어머니라기보다는 런웨이의 모델처럼 보였다. 민지 씨는 서준이를 무릎에 재운 채 청중석에 앉아 있었다. 지수는 임시 보모와 함께 저택에 있었다. 준혁 씨는 민지 씨가 아기를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서준이가 건강하고 잘 돌보아지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해. 그리고 당신이 그 이유야. 김 판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그녀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진지한 표정이었고 가혹하지만 공정하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복잡한 양육권 사건 중 일부를 처리했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미성년자 최서준에 대한 최종 친자 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임시 양육권을 결정하기 위해 권태호 씨가 요청한 비상 절차입니다. 임 변호사, 시작하십시오. 임 변호사는 이탈리아 넥타이를 정리하며 일어섰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명확합니다. 최준혁 씨는 아내의 외도 발견으로 인한 심각한 감정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의 정신 상태는 불안정합니다. 게다가 아기는 먹이를 위해 가정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하지 않은 의존 상황을 만듭니다. 최 회장님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그가 우는 것을, 소리 지르는 것을, 불안하게 행동하는 것을 본 직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게다가 재판장님, 미성년자는 그의 어머니가 아닌 여성, 가정부에게 모유 수유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경계와 전문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섰다. 이해 있습니다. 김민지 씨는 어떤 의사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때 아기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판사가 말했다. 임 변호사, 귀하의 의뢰인은 대안으로 무엇을 제안합니까? 권 사장님과 최 사모님은 미성년자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 유모가 이미 고용되었습니다. 아기는 적절한 가족 환경에서 두 생물학적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것입니다. 판사는 유진 씨를 쳐다봤다. 최 사모님, 권 사장님과 함께 이사하여 아들을 데려가고 싶다는 것을 확인합니까? 유진 씨가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습된 듯 기계적이었다. 네, 재판장님. 저는 결혼 생활에서 실수를 했지만 서준이의 안녕이 항상 제 우선순위였습니다. 권태호는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이고 우리는 함께 그에게 완전한 가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님의 첫 결혼에서 낳은 딸 지수는요. 이것이 그녀의 동생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진 씨는 머뭇거렸다. 그녀는 분명히 이 질문을 고려하지 않았다. 지수는 제 생물학적 딸이 아닙니다. 그녀는 준혁 씨와 함께 머물 것입니다. 제 생각엔. 법정 전체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김 판사조차도 그 대답의 차가움에 미간을 찌푸렸다. 준혁 씨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김 변호사가 그 순간을 이용했다. 재판장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요점을 증명합니다. 최 사모님은 두 형제를 분리하고 아기를 그가 아는 유일한 집에서 그를 숭배하는 그의 누나에게서 떼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까? 김 변호사, 변론을 하십시오. 판사가 명령했다.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재판장님, 최 회장님은 서준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모든 의료 방문, 모든 잠 못 이루는 밤, 아기가 아팠을 때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생물학이 부성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부 김민지 씨에 대한 아기의 의존도 김 변호사는 민지 씨가 있는 곳으로 손짓했다. 그녀는 2달 전에 자신의 아기를 잃은 24세 여성입니다. 서준이가 말 그대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녀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유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의학적으로 평가되었고 완전히 건강하며 아기는 그녀의 보살핌 아래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판사는 민지 씨를 쳐다봤다. 김민지 씨, 아기와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민지 씨는 서준이를 품에 안고 증언대로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서준이는 잠에서 깨어 호기심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김민지 씨, 이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재판장님.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은 이것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민지 씨는 서준이를 쳐다보고 판사를 쳐다봤다. 저는 물질적인 것을 얻지 않습니다, 재판장님. 제 딸이 죽었을 때 저는 제 일부가 그녀와 함께 죽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서준이를 구할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제 딸의 짧은 삶에 목적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다. 일부 기자들조차 눈물을 흘렸다. 아기와 정서적인 애착이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님과는요? 그 질문은 폭탄처럼 떨어졌다. 민지 씨는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는 최 회장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고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그것은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김민지 씨. 민지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법정 문이 거칠게 열렸다. 의사가운을 입은 40대 남자가 급히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재판장님. 제 이름은 박형우 박사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즉시 들어야 할 결정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김 판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박 박사, 이것은 매우 불규칙합니다. 누가 이 절차를 방해하도록 허락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제가 말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저는 아기 서준이와 김민지 씨 사이에 유전적 연결이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은 혼란에 빠졌다. 기자들은 질문을 외쳤다. 준혁 씨는 일어섰다. 권태호는 창백해졌다. 유진 씨는 얼어붙었다. 진정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쳤다. 박 박사,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말이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법정 모독죄로 기소할 것입니다. 박 박사는 증언대로 걸어가 마닐라 봉투에서 여러 문서를 꺼냈다. 재판장님, 저는 2주 전에 아기 서준이에게 혈액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표준 절차 동안 저는 봄베이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혈액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인구의 0.01% 미만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김민지 씨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김민지 씨가 2달 전에 출산한 세브란스 병원의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같은 이상을 보여줍니다. 관련 없는 두 사람이 이 상태를 가지고 이 정확한 상황에서 만날 통계적 확률은 약 1000만 분의 1입니다. 민지 씨는 세상이 도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신과 아기 서준이가 극도로 희귀한 유전적 표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인 가족관계를 시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권태호가 소리쳤다. 내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분석이 그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당신은 생물학적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권 사장님. 하지만 김민지 씨가 모계로 아기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유진 씨는 떨면서 일어섰다. 그녀는 유령처럼 창백했다.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어머니입니다. 저는 서준이를 낳았습니다. 병원 기록, 증인이 있습니다. 아니면 박 박사는 극적인 멈춤을 가졌다. 아니면 아기가 뒤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뒤따른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뭐라고요? 민지 씨가 속삭였다. 김민지 씨, 당신은 어디에서 아기를 낳았습니까? 세브란스 병원 3층 산부인과요. 무슨 날짜에? 8월 28일이요. 박 박사는 유진 씨를 쳐다봤다. 그리고 최 사모님은요? 유진 씨는 유령처럼 창백했다. 8월 28일 세브란스 병원 3층 같은 날 같은 병원 같은 층. 박 박사는 정보가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날 밤 혼란스러운 야간 근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신규 간호사, 몇 분 차이로 태어난 2명의 아기, 그리고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을 가진 2명의 아기. 준혁 씨는 천천히 민지 씨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죽은 아기가 민지 씨의 딸이 아니었고 서준이가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민지 씨는 뺨에 눈물이 흐르는 채 말을 마쳤다.
서준이가 제 생물학적 아들이라는 거예요. 법정은 완전한 혼란 속으로 폭발했다. 김 판사는 질서를 회복하려고 헛되이 망치를 쳤다. 권태호는 순수한 증오심으로 박 박사를 쳐다봤다. 당신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최 회장님이었습니까? 얼마요? 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장님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 저에게 5천만 원을 지불하셨지만요. 박 박사는 권태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네, 재판장님. 권 사장님은 의료 기록을 조작하기 위해 저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저는 은행 이체 기록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 판사가 일어섰다. 이 심리를 중단합니다. 박 박사는 그의 주장을 확인할 때까지 구금될 것입니다. 권 사장님은 서울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죽은 아기의 시신을 발굴하기 위한 명령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결정적인 DNA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지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서준이를 가슴에 안았다. 아기는 모든 드라마를 알지 못한 채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작은 어두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내 아기. 민지 씨는 흐느꼈다. 내 은혜가 죽지 않았어. 내 아기가 살아있어. 준혁 씨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지 씨,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준이가 정말 당신 아들이라면 모든 것이 말이 돼. 그녀가 속삭였다. 그래서 나를 받아들였어.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거부했어. 그것은 단지 모유가 아니었어. 그것은 연결이었어. 엄마와 아들은 항상 알아. 유진 씨는 설명할 수 없는 표정으로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그녀 안에 무언가가 영구적으로 부서진 것처럼. 권태호는 그의 변호사를 따라 법정을 격렬하게 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민지 씨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기를 안고 울고 있는 동안, 준혁 씨가 자신이 사랑했던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동안, 그리고 유진 씨가 자신의 모든 삶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동안 아무도 마지막 줄에 앉아있는 나이든 여자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녀는 8월 28일 그날 밤 당직이었던 간호사였다. 그녀는 피곤했고 신규였기 때문에, 삶이 때때로 잔인한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두 아기의 식별 팔찌를 혼동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2달 동안 그 죄책감과 함께 살았다. 그녀는 뉴스를 보았다. 그녀는 민지 씨를 알아보았고 이제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고 법정을 나섰다. 밖에서 그녀는 10월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울었다. 왜냐하면 일부 진실은 비록 필요하더라도 세상 전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다음 사흘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지옥이었다. 언론은 완전히 미쳐 날뛰었다. 아기 바뀜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몇 시간 동안 사건을 논의했다. 법률 전문가, 아동심리학자, 가족 권리 운동가들이 끊임없이 의견을 제시했다. 민지 씨는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며 최 회장님 저택에 갇혀 있었다. 준혁 씨는 세 팀의 TV 방송국이 허가 없이 진입하려고 시도한 후 추가 보안을 고용했다. 죽은 아기의 시신 발굴은 화요일 아침에 이루어졌다. 민지 씨는 참석할 수 없었다. 관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자신의 딸이 아닐 가능성에 물리적으로 직면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다. 준혁 씨는 그날 내내 그녀와 함께 있었다. 정원에 앉아 서준이가 유모차에서 자는 것을 지켜보며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불확실성에 공유된 공간에 존재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민지 씨가 마침내 물었다. 서준이가 정말 생물학적으로 내 아들이라면 권태호도 그에게 권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준혁 씨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모르겠어. 법적으로는 매우 복잡해. 당신은 생물학적 어머니가 될 거야. 권태호는 생물학적 아버지이고 유진 씨는 낳은 어머니였고,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법적인 아버지였어. 불쌍한 유진 씨. 민지 씨가 속삭였다. 그녀가 나에게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녀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녀는 9개월 동안 아기를 품었고 출산했고 그 아기는 죽었고 그녀는 결코 몰랐어요. 유진 씨는 그녀가 머물고 있는 호텔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 그녀의 어머니가 전화했어. 그녀가 정신과 감독하에 진정제를 투여받고 있다고 말했어. 지수가 학교 교복을 입고 정원에 나타났다. 그녀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갔었다. 아빠, 학교 아이들이 못된 말을 해요. 준혁 씨가 그녀를 안았다. 어떤 종류의 말이야, 공주님? 유진 엄마가 나쁘다고요. 민지 씨가 아기를 훔쳤다고요. 우리가 이상하다고 말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준이는 우리와 함께 있을까요? 모르겠어, 아가. 하지만 나는 그러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거야. 지수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민지 씨에게 걸어갔다. 그녀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준이가 정말 이모 아기라면 잘 됐어요. 왜냐하면 이모 아기가 죽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모는 착해요. 이모는 놀라운 엄마가 될 거예요. 민지 씨는 소녀를 안고 울기 시작했다. 고마워, 지수야. 정말 고마워. 목요일 아침, 모두가 다시 법원으로 소환되었다. DNA 결과가 준비되었다. 법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붐볐다. 김 판사는 엄격한 표정으로 닫힌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이 사건은 국내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는 이 법원이 오직 증거와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만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헤드라인이나 여론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고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 동안 조용히 읽었다. DNA 결과는 결정적입니다. 8월 28일에 사망한 아기는 김민지 씨의 생물학적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유진 씨와 권태호 씨의 생물학적 딸이었습니다. 유진 씨는 고통의 신음을 내뱉었다. 그녀 옆에 앉아있던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흐느끼는 동안 그녀를 안아주었다. 최서준으로 알려진 아기는 김민지 씨와 장민호 씨의 생물학적 아들입니다. 장민호 씨는 김민지 씨의 임신 중에 그녀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입니다.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민지 씨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잠깐만요. 권태호가 일어섰다. 아기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권 사장님. 당신은 사망한 아기의 아버지이지 살아남은 아기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권태호는 창백하게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모든 계획, 모든 전략이 몇 초 만에 무너졌다. 아기 바뀜에 책임이 있는 간호사 클라라 베가는 그녀의 실수를 인정하는 완전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날 밤 2명의 아기가 거의 동시에 태어났고 혼란과 그녀의 미숙함 속에서 그녀는 식별 팔찌를 잘못 놓았습니다. 판사는 민지 씨를 쳐다봤다. 김민지 씨, 법적으로 당신은 서준이의 생물학적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최 회장님은 이 2달 동안 법적 아버지였고 생물학적 아버지인 장민호 씨는 그의 부모 권리를 행사하는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라요. 민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떠났어요. 저에게 연락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독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생물학적 어머니, 자신의 아이라고 믿고 이 아기를 사랑했던 법적 아버지, 그리고 생물학적 아버지는 부재 중입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법적 양육권을 유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는 서준이가 아는 유일한 아버지였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제 민지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 준혁 씨가 그녀를 위해 고용한 변호사가 말했다. 제 의뢰인은 생물학적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아들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김 판사는 안경을 벗었다. 이것은 제가 30년 경력 동안 본 가장 복잡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김민지 씨, 최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둘 다 일어나 증언대로 걸어갔다. 서준이는 옆 대기실에서 보모와 함께 있었다. 김민지 씨,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민지 씨는 준혁 씨를 쳐다봤다. 그녀는 그의 회색 눈에서 두려움, 삶의 첫 순간부터 돌봐온 아이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신의 상실, 은혜가 죽었다고 믿으며 보낸 2달을 생각했다. 저는 제 아들을 원해요. 물론 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하지만 최 회장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돌봐왔고 저는 그가 가진 자원 중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저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집을 청소하며 일합니다. 저는 준혁 씨가 제공할 수 있는 삶을 그에게 줄 수 없어요. 돈이 아이를 키우는 데 중요한 전부는 아닙니다, 김민지 씨. 알아요. 하지만 준혁 씨는 좋은 사람이고 사랑하는 아버지이며 서준이에게는 그를 숭배하는 누나가 있어요. 어떻게 제가 그들을 갈라놓을 수 있겠어요? 준혁 씨는 충동적으로 민지 씨의 손을 잡았다. 재판장님,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공동 양육권입니다. 민지 씨가 가정부로서가 아니라 서준이의 어머니로서 저택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그녀와 저는 아이를 함께 키울 것입니다. 그는 두 부모와 그의 누나를 가질 것입니다. 안정성입니다. 최 회장님, 귀하는 법적으로 최유진 씨와 여전히 결혼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외도와 기만에 의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판사는 유진 씨를 쳐다봤다. 최 사모님. 유진 씨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그녀 안에 무언가가 영구적으로 부서진 것 같았다. 저는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기는 죽었습니다.
제 아들이라고 믿었던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싸울 것이 없습니다. 권태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유진 씨는 그를 거부했다. 만지지 마세요. 당신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당신은 혈액 이상을 보았을 때 의사들이 당신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서준이가 준혁 씨의 아들이 되는 것이 더 편리했어요. 더 많은 스캔들, 그의 회사에 더 많은 피해를 주려고요. 유진, 내 아기가 당신 때문에 죽었어. 당신이 바람 피운 것을 숨기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면, 더 나은 산전 관리를 받았다면, 어쩌면 내 아들이 살았을지도 몰라. 유진 씨는 판사에게 돌아섰다. 서준이를 위해 최선인 것을 승인해 주세요. 저는 부산으로 갈 것입니다. 저는 당신들 중 누구와도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섰다. 권태호는 그녀를 시선으로 따라갔고 처음으로 취약해 보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아들은 죽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그를 증오했다. 박 박사에게 뇌물을 준 것 때문에 그의 명성은 파괴되었다. 김 판사는 몇 분 동안 숙고했다. 이것은 6개월 후 재검토를 조건으로 하는 저의 임시 결정입니다. 김민지 씨는 미성년자에 대한 모든 모성 권리를 회복합니다. 최준혁 씨는 적절한 가족 역학이 확립될 때까지 향후 6개월 동안 공동 법적 양육권을 유지합니다. 김민지 씨, 공동 양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 회장님 댁으로 이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민지 씨는 준혁 씨를 쳐다봤다.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재판장님,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오. 휴정하겠습니다. 망치가 떨어졌고 그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바뀌었다. 민지 씨는 아들을 되찾았다. 준혁 씨는 그가 사랑했던 아이를 지켰다. 그리고 함께 어떤 식으로든 그들은 가족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었다. 그들이 법원을 떠났을 때 기자들이 그들을 애워쌌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질문들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김민지 씨, 아들을 되찾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최 회장님, 유진 씨와 이혼할 것입니까?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준혁 씨는 보호하듯이 팔로 민지 씨를 감싸고 그녀를 차로 안내했다. 김 변호사와 나머지 보안팀이 기자들을 막았다. 썬팅된 창문이 호기심 많은 눈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벤츠 안에서 민지 씨는 마침내 울음을 허락했다. 그녀는 잃어버린 2달, 불필요한 고통, 아무도 몰랐던 유진 씨의 아기를 위해 울었다. 저는 그 시간을 되찾을 거예요. 그녀는 맹세했다. 서준이와 함께 잃어버린 모든 순간을 되찾을 거예요. 준혁 씨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 할 거예요. 약속해요. 그리고 차가 법원을 떠나 평창동 저택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기로 둘 다 계획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둘 다에게 정확히 필요한 삶으로 향하는 동안 아무도 그들을 뒤따르는 검은색 차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차 안에는 서준이의 생물학적 아버지, 2년 전 민지 씨를 버리고 떠났던 바로 그 장민호가 있었다. 그는 뉴스를 보았고 그의 아들이 살아있으며 이제 그 아들이 억만장자의 저택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장민호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부산에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겨우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다. 부유한 아들, 금과 같은 가치가 있는 아들. 그리고 장민호는 기회를 거절하는데 결코 능숙하지 않았다. 법원 결정 후 3주 후 최 회장님 저택의 삶은 새로운 리듬을 찾았다. 민지 씨는 더 이상 직원방에서 자지 않았다. 준혁 씨는 그녀에게 정원이 보이는 3층의 메인 스위트룸과 서준이의 보육실로 완벽한 별도의 방을 주었다. 적응은 쉽지 않았다. 민지 씨는 여전히 다른 직원들에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불편했는데 그들 중 다수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동료였다. 하지만 서서히 준혁 씨의 인내심과 지수의 무조건적인 지지 덕분에 그녀는 단지 어쩌면 이 장소에 속할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11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다. 민지 씨는 서준이와 함께 가을 햇살을 즐기며 정원에 있었다. 아기는 눈에 띄게 자랐다. 그의 뺨은 통통하고 발그레했다. 그의 눈은 지성으로 빛났다. 그는 이미 거의 5kg이었다. 봐, 내 사랑. 민지 씨는 그에게 나무에서 떨어지는 금빛 잎사귀를 보여주며 말했다. 가을은 마법같지, 그렇지. 행복해 보이네요. 민지 씨는 2잔의 커피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오는 준혁 씨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청바지와 양모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녀가 그를 보았던 것보다 더 편안해 보였다. 고마워요. 그녀는 잔을 받으며 말했다. 너무 빨리 자라고 있어요. 가끔 중요한 순간을 놓칠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둘 다 아무것도 놓치지 않도록요. 준혁 씨는 그녀 옆 벤치에 앉았다. 어떻게 느껴요? 이 모든 것에 대해 말이에요. 여기로 이사 온 것을 후회하나요? 아니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 제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석 달 전에는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저택에 살고 있어요. 저만의 변호사가 있어요. 언론은 저를 기적의 엄마라고 불러요. 당신은 그 이상이에요, 민지 씨. 당신은 용감하고 관대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해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들 사이에는 몇 주 동안 커지고 있었지만 둘 다 감히 이름을 붙이지 못했던 무언가가 공기 중에 있었다. 준혁 씨, 저는 민지 씨가 말을 시작했지만 집에서 달려나오는 지수에 의해 중단되었다. 아빠, 민지 씨, 문 앞에 어떤 남자가 있어요. 당신들과 이야기해야 한대요. 서준이 아빠래요. 민지 씨의 심장이 부쉈다. 뭐라고? 준혁 씨는 즉시 일어섰고 그의 표정은 심각해졌다. 지수야, 서준이를 안으로 데리고 가. 지금. 소녀는 분명히 겁을 먹었지만 순종했다. 민지 씨는 준혁 씨를 따라 정문으로 갔고 그곳에서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한 남자를 붙잡고 있었다. 장민호는 민지 씨가 기억하는 것과 똑같아 보였지만 더 초라했다. 그는 머리가 더 길었고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았고 옷은 구겨져 있었지만 그 꿀색 눈은 2년 전에 그녀를 사로잡았던 바로 그 눈이었다. 민지 씨, 장민호가 한때 매력적이었던 미소로 말했다. 잘 지내네. 억만장자 생활이 잘 맞나 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장민호 씨? 민지 씨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렸다. 내 아들을 보러 왔어. 나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 뉴스를 봤어. 온 서울이 내가 억만장자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 준혁 씨는 장민호와 민지 씨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버리고 간 바로 그 아기 말입니까? 여기에는 당신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오, 있지만 변호사와 상담했어. 나는 공동 양육권, 방문, 양육비를 요청할 수 있어. 장민호는 악의적으로 웃었다. 아니면 우리는 더 문명화된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어. 얼마를 원해요? 준혁 씨가 직접 물었다. 5억 원. 그리고 모든 부모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문서에 서명하는 것. 법정에서 훨씬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헐값이야. 당신은 비열해요. 민지 씨가 내뱉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당신 자신의 아들을 협박에 사용하다니. 내 아들이 아니야, 민지 씨.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 나는 2년 전에도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고 지금도 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우주가 나에게 내 삶을 개선할 기회를 준다면 그것을 잡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일 거야. 준혁 씨는 휴대폰을 꺼냈다. 김경호원, 정문으로 와. 침입자가 있어. 나는 침입자가 아니야. 장민호가 항의했다. 나는 생물학적 아버지야. 여기에 있을 모든 권리가 있어. 초대 없이 사유지에 있을 권리는 없습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나타났다. 장민호 씨를 건물 밖으로 호위하세요. 그가 돌아오면 경찰에 전화하세요. 그들이 그를 끌어낼 때 장민호는 민지 씨를 향해 소리쳤다. 잘 생각해봐. 돈을 주든지 법정에서 보든지. 그리고 나를 믿어. 판사들은 생물학적 아버지의 권리를 선호해. 그들이 마침내 떠났을 때 민지 씨는 떨면서 준혁 씨에게 쓰러졌다. 그는 그녀를 안고 그녀가 그의 가슴에 흐느끼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저를 데려갈 수 없어요. 이 모든 일 후에 서준이를 또 잃을 수는 없어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준혁 씨는 그녀를 더 세게 안았다. 김 변호사와 이야기할 거예요. 장민호를 무력화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날 밤 서준이와 지수를 재운 후 준혁 씨와 민지 씨는 김 변호사와 함께 서재에 모였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변호사가 인정했다. 장민호 씨는 생물학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공식적인 친자 확인을 요청하고 양육권을 확립한다면 법적으로 그는 최소한 방문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에게 돈을 주면 어떨까요? 준혁 씨가 물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불법적인 협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 만약 그가 합의된 금액을 대가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상호 합의로 제시한다면 그것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단돈 1원도 주고 싶지 않아요. 민지 씨가 쓰라림으로 말했다. 그는 자격이 없어요. 당신 말이 맞아. 그는 자격이 없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자존심을 삼켜야 해. 준혁 씨는 민지 씨의 손을 잡았다. 5억 원은 큰 돈이지만 나에게는 서준이가 안전하다는 마음의 평화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돌아오면 어쩌죠? 이게 결코 끝나지 않으면요? 김 변호사가 개입했다. 그래서 합의는 방탄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 권리의 완전하고 취소 불가능한 포기, 기밀 유지 조항. 그가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하면 그는 돈을 3배로 돌려줘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세요. 준혁 씨가 명령했다. 하지만 먼저 그를 조사하세요. 장민호에 대한 모든 것, 그가 어디 사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빚이 있는지, 전과 기록이 있는지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장민호에 대한 보고서를 기다리는 동안 집안의 긴장감은 팽팽했다. 민지 씨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끊임없이 자물쇠를 확인하고 경호원들이 경계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준혁 씨는 그녀의 눈 밑에 다크서클을 알아차렸고 그녀가 어떤 소음에도 깜짝 놀라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밤 그는 새벽 3시에 서준이 방에서 그저 아이가 자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가 문에서 부드럽게 말했다. 어느 날 깨어나서 아이가 없어지는 것이 두려워요. 장민호가 그를 데려갈 방법을 찾을까봐. 준혁 씨는 방으로 들어가 그녀 옆에 서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기를 바라보았다. 민지 씨,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말하지 않으면 폭발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지난 2달 동안 당신이 서준이와 함께 있는 것을, 당신이 지수와 함께 있는 것을, 당신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어.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 돌아섰다. 나는 당신과 사랑에 빠졌어. 민지 씨는 심장이 닿는 것을 느꼈다. 준혁 씨, 복잡하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아직 기술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요. 비록 유진 씨가 지난주에 이혼 서류에 서명했지만요. 당신이 내 직원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계층, 나이, 모든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유일한 것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마침내 올바른 곳에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야. 저도 당신에게 뭔가 느껴요. 민지 씨가 눈물을 흘리며 인정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요. 너무 빠를까봐 두려워요. 망칠까봐 두려워요. 어느 날 당신이 깨어나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을까봐 두려워요. 내가 저지른 유일한 실수는 당신에게 더 일찍 말하지 않은 것이었어. 준혁 씨는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았다. 나는 당신에게 당장 결혼하자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단지 당신이 나에게 기회를 주기를 요청할 뿐이야.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보자고. 민지 씨는 그를 쳐다봤다. 한때 그녀를 위협했지만 이제는 안전함을 느끼게 하는 그 회색 눈을 쳐다봤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겪었던 모든 것, 그가 그녀를 결코 낮게 대하지 않았던 방식, 그가 서준이를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했던 방식을 생각했다. 좋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기회를 줘요. 준혁 씨는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서준이가 그들 사이에 잠들어 있는 동안 그는 몸을 숙여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것은 약속과 희망으로 가득 찬 키스였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민지 씨는 자신의 이마를 그의 이마에 기댔다. 장민호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에게 돈을 줄 거예요. 우리는 그가 그 서류에 서명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가 존재했다는 것을 잊을 거예요. 준혁 씨는 그녀의 이마에 또 다른 키스를 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 될 거예요. 당신, 나, 서준이, 그리고 지수, 진짜 가족. 다음 날, 김 변호사가 장민호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왔다. 그는 1억 원의 도박 빚이 있었다. 그는 부산에서 여러 여자들과 살고 있었다. 지속적인 관계는 없었고 임시직 불안정한 삶이었다. 그는 한 방을 노리는 패배자입니다. 김 변호사가 결론지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필사적인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가 원하는 것을 줍시다. 준혁 씨는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의 조건으로. 그리고 그가 서류에 서명할 때 경찰 감독하에.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공증인과 2명의 경찰관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예정되었다. 장민호는 서준이에 대한 부모 권리의 완전한 포기에 서명했다. 5억 원. 장민호는 휴대폰으로 은행 이체를 확인하며 말했다. 당신들과 사업하게 되어 기쁩니다. 다시 민지 씨, 서준이 또는 내 가족 구성원에게 접근한다면 이 이체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우리는 당신을 3배의 금액으로 고소할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준혁 씨의 목소리는 차가운 강철 같았다. 완벽하게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는 저를 보지 못할 겁니다. 장민호는 민지 씨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정말로. 당신은 항상 나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다. 민지 씨는 거대한 무게가 어깨에서 티 들린 것을 느꼈다. 준혁 씨는 사무실에서 바로 그녀를 안았다. 끝났어. 그가 속삭였다. 마침내 끝났어. 하지만 그들이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아무도 그날 아침 저택에 도착한 봉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부산에서 보낸 편지였다. 유진 씨의 편지였고 그 내용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바꿀 것이었다. 유진 씨의 편지는 이틀 동안 준혁 씨의 책상 위에 개봉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는 지나갈 때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마침내 어느 날 오후, 민지 씨가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 있는 동안 그는 용기를 내어 그것을 열었다. 사랑하는 준혁 씨에게 나는 당신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고 당신의 용서는 더더욱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내 삶을 계속하기 전에 이것을 당신에게 써야 합니다. 몇 달 동안 나는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 정신과 의사는 제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아마도 수년 동안 치료 없이 겪어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제 행동을 변명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설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잘못된 이유로 당신과 결혼했습니다. 안정, 지위, 가족의 기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권태호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아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는 잔인합니다. 제가 9개월 동안 품에 안고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만나기를 꿈꿨던 아기는 죽었고 저는 결코 몰랐습니다. 2달 동안 저는 제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었고 그저 저를 엄마로 거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우주가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벌을 주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김민지 씨가 제가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기 때문에 씁니다. 그녀는 진실하고 사랑스럽고 용감합니다. 그녀를 잘 돌봐주고 제가 그녀에게 입힌 모든 고통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해주세요. 저는 또한 당신이 지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씁니다. 그녀는 저에게 결코 당신의 첫 번째 아내의 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첫 번째가 아니며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끊임없는 알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료를 통해 저는 사랑만을 원했던 순진한 아이에게 제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닫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제가 미안하다고, 그녀는 항상 제가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그녀에게 말해주세요. 저는 부산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가족이 여기에 인맥이 있고 저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저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거울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혼은 서명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평화를 원합니다. 서준이를 돌봐주고 민지 씨에게 그녀 덕분에 제가 진정한 모성애가 무엇인지 이제 안다고 말해주세요. 저는 그녀가 그 아기에게 주는 모든 눈빛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믿었을 때도요. 후회와 감사함이 섞인 마음으로 유진으로부터. 준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읽기를 마쳤다. 이상했다. 그는 몇 주 동안 유진 씨를 미워했지만 이 편지는 마침내 그녀의 악마와 맞서고 있는 부서진 여자를 보여주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그는 모두를 거실에 모았다. 민지 씨, 지수, 그리고 서준이는 바닥의 놀이 담요 위에 있었다. 유진 씨에게서 편지를 받았어. 그가 발표했다. 지수야, 그녀가 네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 그는 편지의 관련 부분을 소녀에게 읽어주었다. 지수는 말을 처리하며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정말 미안해하는 건가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그렇다고 생각해, 공주님. 사람들은 실수를 해. 때로는 아주 큰 실수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배우는지 여부야.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런 다음 그녀는 민지 씨에게 다가가 그녀 옆에 몸을 기댔다. 민지 씨가 여기에 있어서 기뻐요. 민지 씨는 유진 엄마보다 더 좋은 엄마예요. 민지 씨는 눈물이 떨어질 듯한 것을 느끼며 소녀를 안았다. 나는 내 진짜 엄마를 대신하려고 결코 시도하지 않을 거야, 지수야. 하지만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할 것이라고 약속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에서 새엄마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만 예쁜 방식으로 민지 엄마라고 부를 거예요. 준혁 씨는 가슴이 벅찬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부서진 가족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재건되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였다. 다음 몇 달은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왔다. 준혁 씨의 이혼은 1월에 확정되었다. 3월에
그는 그녀가 첫날 밤 서준이를 구했던 바로 그 정원에서 민지 씨에게 공식적으로 청혼했다. 빠르다는 것을 알아요. 준혁 씨가 무릎을 꿇고 그의 어머니, 그의 첫 아내의 것이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미친 짓이었다는 것을 알지만 당신이 공식적으로 내 가족이 되는 것 없이 단 하루도 더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민지 씨는 울고 웃었고 1000번을 내라고 말했다. 그들은 5월에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결혼식을 올렸다. 지수는 아름다운 연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들러리였다. 이제 8개월 된 서준이는 작은 정장을 입고 사방을 기어다녔다. 민지 씨의 어머니는 고향에서 여행 왔고 딸의 삶이 겪은 변화를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내 딸, 가정부가 억만장자와 결혼하다니.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마치 동화 같아요. 동화가 아니에요, 엄마. 민지 씨가 정정했다. 동화에는 그렇게 많은 고통이 없어요. 이것은 진짜 삶이에요. 복잡하고 고통스럽지만 또한 아름다워요. 리셉션 동안 준혁 씨는 모두를 울게 만든 연설을 했다. 1년 전 제 삶은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돈, 성공, 사진에는 좋아 보이는 가족이 있었지만 저는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민지 씨가 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제 아들을 구할 여지가 마음에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가 그녀의 아들이기도 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쩌면 운명은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가 그날 밤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은 만나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아들을 구하고 그 과정에서 저를 구한 이 놀라운 여성을 만나도록 운명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잔을 들어 올렸다. 제 아들을 구하고 그 과정에서 저를 구한 여성, 민지 씨를 위해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건배했다. 결혼 후 6개월 후 민지 씨는 다시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는 준혁 씨가 모든 진료 예약에 함께했다. 그는 모든 초음파 검사 동안 그녀의 손을 잡았고 다음 해 2월에 그녀의 딸이 태어났을 때 민지 씨의 눈과 준혁 씨의 미소를 가진 완벽한 아기를 그들은 그녀를 최은혜 예빈이라고 불렀다. 은혜는 민지 씨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기 때문에, 예빈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유진 씨가 그들을 하나로 묶은 이야기의 일부였기 때문에, 지수는 새 여동생을 숭배했고 이제 1살 반 된 서준이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호기심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대가족이에요. 지수가 어느 날 오후 모두가 정원에 있는 동안 말했다. 이상하지만 대가족이에요. 최고의 가족이지. 민지 씨는 은혜를 품에 안고 발밑에서 서준이가 놀고 있는 동안 동의했다. 준혁 씨는 뒤에서 그녀를 안고 그녀의 머리에 키스했다. 당신이 도움을 제안하며 내 문을 두드렸던 그날 밤을 기억해요? 매일 밤이 그날 밤 이후로 바뀌었어. 억만장자 아기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 했고 청소부가 모유를 주어 그가 살아난 밤이었지. 하지만 그만 구한 것이 아니었어.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어. 민지 씨는 그를 바라보기 위해 돌아섰다. 유진 씨는 괜찮을까요? 그러길 바라요. 1달 전에 그녀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어. 그녀는 부산의 건축가와 약혼했어. 행복해 보이거나 적어도 평화로워 보여. 그녀를 위해 기뻐요. 당신은 너무 관대한 마음을 가졌어. 아니요. 저는 단지 우리 모두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뿐이에요. 유진 씨는 아기를 잃었고 저는 제 아들을 되찾았어요. 삶은 이렇게 이상해요. 그날 밤 새 아이를 재운 후 준혁 씨와 민지 씨는 방 발코니에 앉아 서울 위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나요? 준혁 씨가 물었다. 절대로요. 제 가장 미친 꿈에서도요. 2년 전에는 집을 청소하고 임신하고 혼자였어요. 이제 저는 제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3명의 아름다운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저택에 살고 있어요. 비현실적이에요. 행복해요? 민지 씨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 상실, 슬픔, 굴욕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서준이가 웃는 것, 지수가 민지 엄마라고 부르는 것, 은혜가 그녀의 아기 침대에서 평화롭게 자는 것, 준혁 씨, 그녀의 남편, 그녀의 동반자, 그녀의 사랑을 생각했다. 행복 이상이에요. 저는 완전해요. 준혁 씨는 그녀에게 키스했고 그 키스에는 함께할 아침, 함께 맞설 도전, 세월이 흐르면서 커질 사랑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왜냐하면 결국 이야기는 결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억만장자 아기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족을 찾는 것, 생물학을 초월하는 사랑, 두 번째 기회와 얽힌 운명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녀가 꿈꿨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찾은 여성에 관한 것이었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을 때까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한 남자에 관한 것이었다. 그날 밤 서울이 잠들고 평창동 저택 위에 별들이 빛나는 동안 최 김 가족은 평화롭게 완전하게 치유되었고 마침내 집에 머물렀다.